오늘 저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택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대인관계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대인관계를 갖죠. 그 중에서 특별히 부부의 대인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와 원칙은 바로 give and take, 먼저 주고 그리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또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좋은 친구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 친구에게 먼저 배려하고 베풀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점점점 저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돼서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대화가 참 중요한데, 대화도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도 점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가 잘 통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결국 서로 그런 가운데 모든 우정이,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화 방식은 처음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인관계의 기본 원리와 원칙은 give and take, 먼저 주는 것이구나. 특별히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도 배우자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해주면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배우자를 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가정의 시작은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부부가 형성이 되면 바로 그 위에 양가의 집안도 있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가정은 먼저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도 많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가, 오늘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고 찾으면 그런 분을 붙잡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나는 진짜 좋은 배우자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그 배우자끼리 가치관이 첫 번째로 맞아야 됩니다. 가치관은
굉장히 다양하죠. 최고의 배우자가 되려면 서로 가치관이 맞을 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와 이 사람과 이 종교적인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이 맞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과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정치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어떤 아내가, 그분은 되게, 남자는 보수적인데 이상하게 그 아내가 되게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거나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늘 다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꼭 그 얘기가 나오면 서로 언쟁을 높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도 비슷하고 철학적인 가치관도 비슷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가정에 대한 가치관,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좀 비슷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은 아니지만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매운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매운 걸 싫어해. 이러면 사실 그것이 화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육식을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회를 좋아해요. 사실 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리다고, 싫다고. 서로 이게 확 달라버리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음식조차도 서로 비슷해야 그 가정에 어떠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됐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나와 가치관이 맞으면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가치관을 좀 지혜롭게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배우자로서는 좋습니다. 책임감.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어떻습니까? 원래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의지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인생을 살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저 사람은 마마보이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마마보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나 아버지에게 늘 모든 결정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커서 어떤 거에 일이 닥치면 중요할 때 결정을 못해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을 만나도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은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약하고 무엇인가를 막 진행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또 비겁하게 피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 거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그런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앞으로 이 가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서로 책임감이 중요하구나,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배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가 다가와요. 그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실직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책임감이나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실직한 남편에 대해서, 에이, 당신이
무능해서 직장에서 잘렸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남편을 책망하고 모든 탓을 남편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꾸만 남편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탓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어려우면 늘 남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남편이 슬직을 하면 그 엄마가 자식을 불러갖고, 야, 아빠가 회사에 여러 가지 일로 슬직하게 됐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야, 큰딸, 너도 좀 시간 내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나도 좀 나가서 일 좀 하겠다. 어쩌니 아빠를 좀 도와주자. 아빠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은 아빠한테 전화도 좀 하고 카톡도 문자도 보내갖고 좀 아빠에게 좀 위로와 격려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당신 우리와 함께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실 좋은 배우자죠. 어쩌든지 우리는 좋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아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사람은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실 마음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아주 돈도 있어요, 뭐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잘 돼. 근데 이상하게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을 믿지 못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의심의 눈치로 늘 바라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신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지 않죠. 또 직장 관계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좀 이렇게 따지고 매사에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고 마음의 병인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쩌든지 마음의 건강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 그냥 좋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또 한번 토라지면 잘 돌아서지 않아요. 뭐 데이트할 때는 아주 재밌겠죠. 그냥 너무 신나게 잘하고 막 해니까 행복하고 신나는데 한번 삐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 이런 분 만나면 데이트하면서 아, 힘들어 진짜. 이렇게 진짜 결혼했는데도 이 배우자가 너무 변덕스러우면 상대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배우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변덕이 심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은 변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덕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복이 없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좀 항상 안정된, 어떤 상황이 돼도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건강한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까다롭습니다. 아주 막 섬세하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늘 까다롭게 따지고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배우자를 만나면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혹시 까다롭게 살질 않나, 반대로 그냥 좀 여유를 갖고 아유,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런 잘못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매사에 그냥 조금 뭘 잘못하면 그냥 까다롭게 따지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이런 분들도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덕이 심해서는 안 돼요. 또 너무 까다롭지 않고 늘 안정된 그런 마음과 진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붙잡으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 결혼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인생의 활력소 중에 하나가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또 모든 사회나 모든 사회에 여유가 있죠. 근데 취미생활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스포츠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낚시도 좋아. 그러니까 그분은 꼭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낚시를 가.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돈 있는 분들은 좀 골프를 좋아해요. 골프. 목숨 걸고 골프해.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애기 엄마인데도 게임에 중독돼.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돼. 야, 애기도 잘 젖도 안 주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엄마가 있어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말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많이 있어요. 취미생활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너무 지나쳐서 가정보다, 가정의 애경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 취미생활 이 시간 지켜야 돼. 그리고 그냥 내놓고 취미생활에 가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가정에 좀 일이 있는데도 다음에 이번 빠지면 안 돼. 안 돼.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그냥 집 내두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도 인생이 슬퍼집니다. 외로워지죠. 취미생활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취미생활에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정보다 더 우선시하고 아내보다 배우자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있는가를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좋은 배우자죠. 그래서 결혼 안 하신 젊은 분들은 야, 이분과 내가 가치관이 맞나,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변덕스러움도 없고 그렇게 가다롭지도 않고 여유가 있고 웬만한 거 받아주고, 뭐 취미생활은 있지만 그걸 또 나보다 또 가정보다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로 결혼생활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결혼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는 부부들이 살다가 보면 야, 이혼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때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은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 마음으로 한 3-4번씩 이혼이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내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 어느 때 이혼하고 싶으냐면 나쁜 버릇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나쁜 버릇,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번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한 번쯤은 그냥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배우자가. 아니면 외도에. 또 어떤 사람은 폭력을 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진짜 폭언을 해. 이런 나쁜 짓을 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 또 혹시 그렇게 당해본 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의처증으로 계속 괴롭히고 또 의부증으로 계속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하면 잘 모르고 결혼하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결혼했으니까 그것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또 시간이 되면 그대로 그것이 반복해서 다시 나와요. 그 폭행도 다시 나오고 포혼도 다시 나오고 외도하는 버릇도, 도박하는 버릇도, 또 의처증, 의부증이 다시 나와. 이렇게 몇 번 배우자가 딱 질리면 이분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럴 바에 나 이혼한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져.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반복적으로 습관될 때, 그것을 볼 때 배우자는 대부분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 이혼하고 싶은가? 배우자가 너무 간섭하고 또 한편적으로 너무 무시한다고 느낄 때 이혼하는 거예요. 너무 간섭한다. 어떤 배우자는요,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를 늘 합니다. 그 잔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잔소리하니까 그냥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 사람들 상대방이 대부분 잔소리를 싫어하죠. 너무 작은 일부터 계속 하라 하면 안 된다 막 따지고 잔소리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각자의 어떤 취미 생활이 있죠. 또 어떤 아내가 있는데 어떤 아내가 그 취미가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오늘 어디가? 그러니까 친구하고 모임 점심도 커피도 먹고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쓸데가리 없는 데 간다고. 여자들이 만나갖고 하는 얘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만 하고 막 아주 따지고 간섭하고 오늘 누구 만나냐고. 누구 만나냐고. 야, 걔 만나지 마라. 막 모든 일에 간섭을 하죠. 이러면 진짜 그 배우자가 힘들죠. 힘들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입장 하에 너무 하나하나 따지고 간섭하면 사람들이 다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취미생활이 꽃꽂이에요. 꽃꽂이. 그래서 오늘 꽃꽂이 하는 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취미를 가져갖고 돈도 들고 비싼 꽃을 사갖고 말이야 그냥 막 꽂고 필요 없을 때 이틀이면 다 시들어서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이상한 데 쓴다고. 할 일도 없어갖고 야 이런 데나 다닌다고 막 그냥 아내의 취미생활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상처가 받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이런 마음에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간섭을 넘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대화를 할 때 보면 항상 차갑게 냉소적으로 대해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 시비 쪽으로 말투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대화할 때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차갑게 되고 냉소적이고 아주 시비적으로 말을 탁 쓰면서 그럼 마음에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죠. 또 어떤 일을 보면 봐봐 너 같은 게 일을 그런 일을 그렇게 너밖에 못하지. 그리고 또 꼭 그 배우자 집을 친정이나 시댁이니까 당신 집안이 꼭 그래. 당신이 하는 것처럼 당신 집안도 꼭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몇 번 그것이 쌓이면 배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에이 이혼해야지 못 살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조심하셔요. 지금 배우자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조금 때가 돼서 그냥 힘도 생기면 팍 폭발해갖고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항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약점을 쿡쿡 찌르는 사람한테 아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항상 모든 일을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조금 살림이 좀 이렇게 좀 집안이 깨끗하지 않고 살림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집에 딱 들어오면 야 집안이 청소돼 있지 않고 살림도 이렇게 못해. 옆집 누구 아주머니는 진짜 집도 깨끗하고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은 하는 게 없어. 돈도 못 벌으면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열받으면. 그러면 그냥 배우자가 상처를 크게 받는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어떤 친구 그 부인은 말이야 집에 우연히 한번 가봤더니 아주 집에서 아주 이쁘장히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아주 깔끔하게 있던데 너는 매일 추리닝이나 입고 맨날 옷을 그렇게 입고 진짜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이거 남들과 비교하는 거지. 비교. 이것이요 배우자에게 상처가 얼마나 심하냐. 이것이 쌓이면 결국 이혼으로 가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좀 다르지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집은요, 어떤 남자 집이 어떻게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이 좀 있고 집안에 조금 이렇게 뭐 정치성이나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집, 돈이 많은 집 같은 데 가면 부인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부인을 아주 야 너희 집안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부인을 대하기를, 또 그 시댁에서 자기 부인을 대하기를 어떻게 하녀처럼 무시하면서, 요즘엔 그렇지 않겠지만 하녀처럼 이렇게 파출부처럼 도우미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집안들은. 그러면 그 아내가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아서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혼하고 자존심이라도 못 살겠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혼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또 네 번째로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을 진짜 하지 못할 때 배우자들은 야 이혼해야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뭐 아내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의 일도 해야 되죠. 또 아내의 본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남편과 함께 뭐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아내들은 자기가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남편과 잠자리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여자들이 성적인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느낀다고 말을 하지만 남성도 생각보다 통계를 보면 성적인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어느 때에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부인이 아주 차갑게 몸이 안 좋아서 싫다고 딱 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착 마음에, 그래갖고 마음이 확 상해갖고 그것이 한두 번 딱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가 우리 부인하고 잘하보다 그래갖고 외박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또 부인,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죠.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생활에 운영이 될 수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돈도 잘 안 벌어오고 기본적인 거, 또 자녀의 교육도 관심을 가져야 돼. 전혀 자녀의 교육도 갖지 않고 이런 것이 자꾸만 멀어지면 결국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속에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혼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부부가 살다 보면 권태기가 있어. 권태기가 뭐 결혼 초에는 또 몇 년까지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면 서로 대화도 잘 되고 잘 들어주고, 아 그래서 그랬어요, 재밌네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권태기가 딱딱 하면 서로 무관심한 거예요. 뭐 배우자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말을 하면 그냥 TV만 보고 있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다른 거나 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대화가 안 돼. 이런 부부도 많아요. 대화가 안 돼.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생각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이런 것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야 이게 뭐 돌 같은 사람은 못 따라 살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많이 보통 든답니다. 또 어떤 부부는 달라요. 아예 그 어떤 집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관심,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 근데 어떤 집안은 말을 해. 대화가 돼. 근데 대화만 하면 꼭 싸워. 그냥 대화를 쭉 하다 보면 꼭 무엇인가 흐물 하나 딱 잡아 그 건수를 갖고 막 따져갖고 결국 화를 내고 그렇게 끝나는 대화.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은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또 어떤 남편은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안 돼.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도 결국 상처받으니까 결국 다 이혼을 생각하게 많이 된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는 아예 대화가 없는 무관심인가, 아니면 대화는 되는데 늘 끝이 안 좋은 싸움으로 끝나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요, 건강을 관심 갖고 기본이
100세를 삽니다. 100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혹시 많아서 60이다, 뭐냐 50이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 50년을 남았어. 60이다 40년 남았어. 40이다 그러면 거꾸로 60년이 남았어. 그래 한 번쯤 이 사람하고 60년을 끔찍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요?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40년 끔찍해서 40년을 지금 30년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몇 년 남았습니까? 100세까지 기준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겠어요? 신나게 좋겠어요? 근데 막 여러분 어떤 분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가 잘못된 거예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우리 자신도 이런 행동이 많았죠.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의식을 했든 의식을 안 했든 이러한 요소들이 참 많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과 세뇌에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배우자는 틀림없이 때가 되면 이혼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10만 생겨봐, 기회만 있어봐 내가 100이혼할 거야,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하죠. 근데 예수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거지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외도가 진짜 많습니다. 강간법도 강간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강간이 아니라 일단은 그 법이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요새는 이렇게 남녀가 결혼한 가정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이나 형사법은 안 돼도 이제 재산상의 어떤 피해로 고소할 수 있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옛날에는 남자 외도가 많았지만 요즘 시대는 여자 외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 것을 배우자가 딱 보면 열불이 나죠. 견디지 못하죠. 그때 그 배반감, 그 배우자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그 억울함, 화가 치러서 대부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의 외도를 봤을 때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그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 그 배우자의 외도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기 탓을 하면 너무 인생이 슬퍼지고 너무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절대로 배우자의 외도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탓이야 내 탓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자의 외도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이 나죠.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남편에게 가갖고 그냥 남편을 좀 여자가 센 분들은 남편을 씌워잡아갖고 막 세상 말로 족치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시댁한테도 다 얘기하고 막 자기 친척에도 얘기 다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다 까발려. 바람을 폈어. 가진 것도 없이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혹시 누군가가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이 바람이 한 번쯤은 실수로 바람을 핀 건지 안 그래요? 아니면 진짜 술 먹고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바람인지 외도인지 한 번쯤은 이렇게 저 마음이 가라앉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외도가 실수로 있어갖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화합이 되려면 회복되려면 이미 일을 너무 벌려놨어. 까놔갖고 수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외도를 보게 되면 좀 지혜가 있고 금방 결정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좀 참았다가 확인을 잘해서 이게 진짜로 일시적인 건지 실수인지 진짜 고의적인 건지를 확인해서 그것으로 답을 내도 늦지 않으니까. 혹시 수습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너무 일찍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수습이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안 좋은 일이 다 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조금 그럴 필요가 있다. 혹시 배우자의 외도를 봤을 때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무엇이 나옵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외도한 걸 봤어.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 그 여자의 머리를 확 잡고 끌고 나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뭐 부모님을 데리고 가든지 누굴 데리고 가고 막 끌고 나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요, 누가 그냥 고소합니다. 그 상간녀가 그냥 고소해갖고, 실수는 그 여자가 했는데 감옥은 이 부인이 가요. 절대로 폭행이나 그런 폭언을 하면 안 돼. 그것은 좀 미련한 짓이야. 승질이 나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각각 을이 바뀝니다. 힘들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은 아니지만 어떤 그 부인이 외도한 여자를 만나갖고 막 족치고 막 머리 잡고 싸우면 그 여자가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아직 남편이 그 남편에 대해서 네 남편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 막 이상 더 자존심 상한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만나서 폭행이나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해결하는 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이것은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도, 또 영적인 병도, 신체적인 병도, 또 귀신 들림의 병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의 병,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병, 이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항목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나는 좋은 배우자인가,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부부 관계가 처음에 벌어지는 틈은 아주 좁습니다. 조금이에요. 처음 때 잘 틈을 줄이면 금방 해결되죠. 근데 이 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쭉 벌어지죠. 틈이 쭉 벌어져갖고 많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수습하고 잘 되고 싶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습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근데 원래 부부라는 게 기본적인 거리가 원래 있어요. 왜? 한 사람은 화성에서, 한 사람은 금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폭이 가까워지려면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주 예수를 향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이 부부의 이 폭도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서로 둘이 더 좁히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아내도 주님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점점 처음에 폭이 넓어져도 계속 주님을 따라 올라가니까 폭이 좁아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와 아주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부 관계 때문에 진짜 힘든 분이 있으면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비밀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진짜 상한 마음도 알죠. 또 혼자 둘이서만 해결하다가 나중에 속아갖고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그 가정에서 시작됐는데 뱀이 들어와서 결국 그 축복을 빼앗고, 축복의 가정이란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좀 맞고,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변덕도 좀 없고, 가사롭지 않고, 진짜 취미생활에 올인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틀린 생각. 어떤 여자가 좋아요? 첫째, 이쁜 거예요. 둘째, 이쁜 거예요. 셋째, 이쁜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그런 남자, 또 여자들도 어떤 남자 좋아요? 시험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뭐
돈이요. 이렇게 요새는 안 그러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확실히 아셔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좋은 배우자로 나도 준비하고 서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부부 대인관계의 원리 원칙은 기부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도 주고 인내도 주고 모두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늦게 오더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해주면 내가 잘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또 신체적인 건강과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진짜 가정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인 우리 부부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잘 회복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